천안 IC입니다. 약 1km,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유라시아 대표원은 제가 눈밭에서 거대한 매너와 흉통을 벌이던 이각의 기대인의 모습과 말을 타고 초원을 내달리던 몽골 전사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야성적 로망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전체를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광대한 스텝 초원을 중심으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동북아시아 영역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약 사용됩니다. 2km 앞에서 방향 휴게소입니다. 기온이 시베리아 대초원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듯 과거 많은 유럽인들 또한 고대 아리아인이 시베리아 극지방에서 기원했다고 믿었습니다. 시베리아는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 아무르 강을 경계로 서부 시베리아 평원, 바이칼 호수가 위치한 중부 시베리아 항구와 극동 시베리아로 구분됩니다. 또한 식생에 따라 최북단 용고 동토층의 툰드라, 울창한 지벽소림의 타이가, 물과 동물이 펼쳐진 광대한 스텝 초원, 사막 건조지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의 현생 인류가 중동에서 유럽과 시베리아로 퍼져나가는 최초의 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0만 년 전 중동으로 퍼져나간 해부학적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에는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며 수만 년간 함께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7만 년 전 진보된 기술력을 가진 엘사리 하플로팜이 중동에 약 새롭게 500m 등장하면서 앞에서 방향 휴게소입니다. 주유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19km, 천안호도 휴게소입니다. 중동의 현생 인류는 지리학적으로 아나톨리아 부분을 넘어 유럽으로 진출하는 경우, 카카스 산맥 혹은 이란권을 넘어 시베리아 초원으로 진출하는 경우 방향 해안선을 따라 세 가지 선택지가 존재했습니다. 휴게소.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던 그룹이 막힘없이 빠른 속도로 동남아, 호주, 중국까지 진출했던 반면 약 중동에 1km, 남겨진 시속 110km, 카카스, 이동식 과속 자그로스 단속 산맥의 구간입니다. 거대한 지리적 장벽과 산맥의 우주인 네안데르탈인을 가로막혀 오랜 시간 그 지역으로 해산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현생 인류가 기술력이 뛰어났더라도 작은 규모의 부족민만으로 약 500m,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복합니다. 오늘은 뭐 재밌는 짤이 있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떤 여자 BJ가 여자 꼬시는 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야, 진짜 여자 꼬시는 게 세상 쉽다니까. 여자는 일단 잘해주는 거, 그거 못 잊는다. 진짜 거의 집밥 버릇듯이 이거 잊을 수가 없다니까. 외모다 필요 없다니까. 본인 경험담. 진짜라니까. 이거 진심이야. 진짜 한결같이 잘해주는 사람 절대 잊을 수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 새끼 오늘 부사 바뀌었나? 어제도 봤어. 헤어졌나 안 헤어졌나? 너무 다정하더라. 순종이냐? 여러분들 진짜로 나이 들어서 멀쩡한데 막 결혼을 못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 지가 놓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결혼 못한 여자들한테 일침 놓는 소리는 괜찮은데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면 할 말이 많죠.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호구로 보는 애들도 있고 귀찮아하는 애들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애들도 있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 거야. 뭐 유머러스한 남자의 기준도 그냥 맛있다고 하는데 막 야, 유머 감각도 잘생김에 비례하는 거고 친절과 매너도 상대방의 호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맨날 차로 데려다주고 해봐 셔틀로밖에 안 보고 맨날 업무나 과제 도와주고 해봐 그냥 도우미로밖에 안 가요. 연락이 잘 되는 남자 좋아한다고 해서 카톡 좋은 날 열심히 해줬더니 뭐라 그래 집착이 심하다고 하잖아. 본인이 자유로운 연애가 좋다고 해서 좀 주말에 풀어줬더니 뭐라 그래 자기를 방치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 말 믿고 천안 아이씨야? 나가서 쳐 보이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천안 누구한테 아이씨. 연애 관련해서 조언받고 싶으면 그 이성한테 뭘 해줘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애초에 저 짤에는 처음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잘해주는 거 그거 못 잊는다. 이거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 과거형. 이 여자는 후회하는 겁니다. 원래 잘해줄 당시엔 그 고마움을 모르고 나이 먹고 후회하는 게 국룰이에요. 고정당한 애를 얼마나 잘해주는데 뭐 잘해주는 게 최고다 그래. 자기도 봤습니다. 보통은 어릴 때 잘해준 남자의 가치를 모르다가 여기저기 나쁜 남자들한테 데이고 차이고 그렇게 상처받다가 나중에 과거에 잘해줬었던 그 남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심 그 이상이 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구 양산 짤 믿지 마세요. 물론 저게 여자한테 하는 말이면 굉장히 좋은 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돼야 하냐. 박구석 연애 전문 유튜버 뻑카필 코리아로 말하자면 물론 돈, 능력, 외모도 중요한데 이게 쉽게 바뀔 수 있나. 그냥 성격 하나만 볼게요. 최소한 이건 좀 노력할 수 있잖아요. 여자한테 잘해줘라 이게 진짜 개소리인데 아무리 잘해줘도 내 자체가 호감이 없으면 그냥 부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해주려고 고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기가 호감적인 이성이 되라고. 그래서 전 여자랑 기싸움해요. 뭐 진짜 우리가 아는 말고기 잡고 눈싸움 하면서 기싸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가 셈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목소리도 커야 되고 호탕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텐션도 높고 어디 갈지도 정해주고 뭐 먹을지에 대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남성성이라고 봅니다. 여자한테 쉽게 보이지 말고 알맹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옛날부터 여자들은 해당 무리의 리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여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 잉태와 보호이기 때문에 내가 꾸리는 가정을 리드해줄 수 있는 듬직한 수컷을 원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마른 남자 싫어하고 키 작은 남자 싫어하는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뭔가 듬직한 리더를 구하려고. 인류가 가부장제했던 수천 년의 역사에서 최근 들어서야 그냥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가부장제 놓지 못하다는 관념이 지금 퍼졌는데 동물은 원래 암컷, 수컷의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수컷은 항상 리더의 모습일 때가 남성성을 표출할 수 있으며 그래서 내 앞에 세상에는 매년같이 수많은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문화사에 종적을 남기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작품성이 워낙 정교하고 세련되고 뛰어나서 후대 문학가 또는 영화인 연극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숭상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일반 대중한테 이 작품이 워낙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한 세대 또는 한 나라 전체가 공유하는 추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바로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한국인에게 벤허는 소설보다는 영화로 더 유명합니다. 1959년 찰튼 헤스턴이 주연했던 영화로 만들어지고요. 그 당시 11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절찬리 타독이 되고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재방송이 됐고 평론가들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저처럼 그 시대에 살아있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불멸의 명작으로 남아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배너의 스토리가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두 시대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세 번째 시즌으로 다시 돌아왔을 정도로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스토리가 바로 배너예요. 그래서 오늘 조쌤의 탐구 생활에서는 배너가 어떻게 창작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약 500m 일단 시속 줄거리를 한번 80km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동식 때는 우리 달력으로는 약 0년, 로마 제국이 피크에 달했을 시기고요. 천안문기 정도. 오늘날도 로마 제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멀리 천안문기죠. 떨어져 있죠. 하지만 로마 제국이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데아라는 이름으로 로마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식민화해서 다스리고 있었고요. 거기에
여기에 살고 있던 유대 민족은 일부는 로마 제국에 굉장히 거칠게 저항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집정관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거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 집정관이 부임을 하면 군대를 앞뒤로 끌고 행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행차가 어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집의 지붕에서 기와가 집정관 옆으로 떨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은 총독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기관장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면서 그 집에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집이 유다 벤허라는 유대와 귀족의 집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다 벤허의 도의가 집정관의 행차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관을 밀어서 떨어뜨린 것이었는데 그때 로마군을 지휘하던 메세나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가차없이 유다 벤허를 끌고 더 황당한 것은 사실 메세나가 어렸을 때 유다 벤허의 집에서 유다와 같이 자란 이형제 같은 관계였다는 거죠. 유다는 메세나한테 제보는 하지만 결국 벤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인 갤리선이라고 불리는 지중해를 오가는 로마 전함에서 물을 짓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갤리선에 갇힌 벤허가 여러 가지 행 그리고 재치 그리고 자기의 훌륭한 인물을 인정받아서 결국 갤리선의 사령관의 양아들이 된 로마 최고의 귀족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메세나에게 술을 먹은 중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용서를 배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벤허의 주입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1850년대에 나와서 미국 최고의 누적 판매량을 가지고 있던 소설인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순식간에 두고 미국 최고의 역대 베스트셀러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 소설이 워낙 목청? 인기가 많다 보니 전에 브로드웨이 쇼 목청 아시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 책에서만 읽던 성경 이야기 그리고 로마 시대의 모습을 무대 위에 재현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엄청났을 거예요. 20년 동안 절찬리 공연을 하면서 브로드웨이 역사상 목청 아이씨?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959년에 나온 배너 영화를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보험 영화 시대부터 끊임없이 배너 영화가 만들어져서 6편 이상의 영화가 있고요. 최근에 배너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2016년이기도 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창작 뮤지컬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 스토리를 그 나라에 맞게 아답테이션을 해서 새로운 문화 작품으로 끊임없이 창작하고 있는 게 배너의 스토리이기도 하죠.
천안 호드 휴게소. 부산 휴게소입니다. 천안 호드 휴게소입니다. 그녀는 기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필립스 박사의 실험에 참여하게 되죠. 나일라의 임무는 실험 지원자들의 표정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관찰하는 것이었지만 그녀 또한 필립스 박사에 의해서 이 일이 그녀에게 적합한지를 테스트받게 됩니다. 그렇게 실험 지원자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 지원자들은 아리송한 질문이 담겨있는 문제지를 받게 되는데 문제지를 내자마자 몇 분 안에 끝내버리는 지원자 그렇구나. 사실 그런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종류의 실험을 참가하는 분들이 상당한 사람이었죠. 잠시 후 필립스 박사가 나와요. 지원자들에게 실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실험의 목적은 인간 심리 한 개의 물질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계별로 한 명씩 단합하게 되는 방식이었지만 다행히도 모두가 보수를 받게 됐으며 지원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필립 박사는 유일한 여성 지원자였던 캐리를 총으로 쏘고 이곳을 떠나버립니다.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자 눈에 가는 동서로 이 사실을 듣기 힘들었지만 이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약 1km 앞 시속 100km 이동 시 과속 이 시각 필립스 단속입니다. 박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젊고 유능한 심리학자 라일레는 약 500m 앞 시속 100km 이동 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앞 부산 분기점에서 대전 방향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약 5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옥산 분기점에서 대전 방향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옥산 무겠죠.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하다가 끝까지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집요한 목숨은 계속됩니다. 두 사람의 라이벌전은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우입니다. 여러분,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시대별로 등장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 현대 미술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것. 때로는 누군가를 울게 만들고, 때로는 누군가를 울게 만들고, 심할 경우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기까지도 합니다.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창작의 고통을 두 배로 힘들게 하는 존재, 라이벌입니다. 미술사가 시작된 이래로 라이벌 꽂히는 경쟁은 계속됐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이자 희대의 라이벌이었던 약 1km 다빈치, 앞 시속 미켈란젤로, 1km 이동 라파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너무 싫어해서 남들에게 서로를 엄청나게 흉보고 다녔고요. 심지어 라파엘로가 죽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파엘로, 그거 다 나 따라한 거야. 별거 없어.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17세기 로마에서 라이벌 경쟁에 이기기 위해 상대의 장면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상대의 잘못을 끈질기게 위해 찾아내서 추방령까지 내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상대방을 자살로 몰기까지도 했는데요. 대체 그들은 누구고 그들 사이에는 약 도대체 500m 앞 무슨 시속 일이 있었던 건가요? 1km 이동식 과속단속 충격적인 구간입니다. 경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엔 어떤 창호가 어울릴까? 일어나쇼. 기능도 디자인도 나에게 맞춘 창 저녁은 어떻게 하겠쇼? 충격적인 경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았쇼. 서양수사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최초의 라이벌전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 무려 기원전 7시 고대 그리스로 도착이요. 가야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계란, 기원전 5세기 후반에 활동한 소세지 계란? 제우스가 자신의 그림 속에 소야 좀 포도를 해주세요. 그리자 새들이 계란 진짜 소세지죠? 먹는 줄 알고 소세지 죽으려고 했다고 계란. 합니다. 알았쇼. 새들이 착각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발끈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옥시스의 라이벌 파라시오스였는데요. 파라시오스는 사람들 앞에서 라이벌 제옥시스보다 자신이 뛰어남을 주장했습니다. 제옥시스는 새의 눈을 속였지만 나는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있다. 이 소문을 듣고 발끈한 제옥시스는 당장에 파로시오스의 화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파라시오스는 태연하게 그 그림이 커튼 뒤에 있다고 대답했죠. 라이벌의 도발에 열이 잔뜩 오른 제옥시스는 당장 커튼을 열어 젖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죠. 열어보라는 그 커튼 자체가 그림이었던 겁니다. 흥분한 제옥시스가 라이벌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때 이 라이벌전을 모티브로 수많은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서양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라이벌 스토리죠. 이런 그림들은 계속 17세기, 18세기 화가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봤을 때 거기에 포도가 그려있다면 거의 100% 제우시스의 신화를 그린 거죠. 커튼이 등장하면 제우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콜라보가 있죠. 후대 작가들이 고대 대가들에 대한 오마주 이론을 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제자가 스승의 라이벌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제자이자 라이벌 상대의 그림 실력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스승이 붓을 꺾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이름만 들어도 너무 잘 아는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일찍부터 그림의 소질을 보였던 다빈치는 14살쯤 당시 피렌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베르키오의 눈에 들어가 본격적인 회화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당시 화가가 하는 일반적인 과정이었는데요. 대략 4~5년간의 도제 기간 중으로 옷감을 준비하면서 청소도 하고요. 이런 잡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에는 스승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련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된 다빈치는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 절호의 길을 잡게 됩니다. 약 바로 2km 스승의 앞에서 그림에 목전 참여할 수 휴게소입니다. 있는 건데요. 1470년대 베르니아는 프랑스 선단에서 의뢰받은 예수의 세례의 이름을 제자 다빈치에게 그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빈치가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생긴 문제점 눈치채셨나요? 베르키오는 그림 왼쪽에 세례 의식을 돕는 두 명의 천사 중 한 명의 얼굴을 다빈치에게 그리도록 지시했는데요. 그의 그림 솜씨가 바로 옆에 스승이 그린 천사의 얼굴과 너무 비유화된 겁니다. 다빈치가 그린 천사는 부드러운 소리와 미묘하게 전기하는 명암으로 이루어진 반면 스승 베르키오의 천사는 여러 면에서 딱딱하고 거칠어 보이는데요. 제자 다빈치의 그림을 본 스승 베르키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살이라는 동시대 역사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솜씨 입에도 너무 뛰어났다. 그가 그린 천사는 베르키오 자신의 것에 비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를 본 베르키오는 더 이상 붓을 들지 않았다. 사실 역사가의 기록과 달리 베르키오는 이후에도 그림을 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이후에는 회화보다는 조각에 훨씬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빈치는 모르겠지만 베르키오는 충분히 제자를 라이벌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라이벌이 너무 뛰어나다고 느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그 라이벌이 바로 나의 제자라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이 재능을 오직 한 사람에게 올려주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빈치 자신도 이후에 또 다른 천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를 만났으니 스승의 괴로움을 자신도 조금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서양 미술가 최고의 라이벌이 누구냐고 제게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이 두 명을 꼽겠습니다. 붓고 튀는 라이벌전에서 패배한 미술가가 자살까지 했던 서양 미술가 최고의 극한의 라이벌전, 그 배경이 되는 곳은 17세기 로마였는데요. 바로 이곳에 세기의 라이벌 베르니니와 모로미니가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에서도 두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반듯한 헤어스타일의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베르니니, 헤어스타일도 옷도 조금은 자유분방해 보이는 모로미니, 그림에서 느껴지는 차이만큼 두 사람의 성장 배경도 달랐는데요. 베르니니는 존경받는 조각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 천재성을 인정받으며 로마 사도계의 스타로 성장합니다. 베르니니의 조각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피에타를 그에게 맡기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20대의 그가 만든 작품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라프네르는 약 그녀로 500m 비유해 앞에서 쫓아가는 옥산 아폴로의 휴게소입니다. 모습인데요.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21km 앞 주간 휴게소입니다. 이 장면 직전에 아폴로는 큐피드를 놀리다가 사랑의 화살을 받고 다프네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아폴로가 그녀를 잡으려는 그 순간에 아폴로의 사랑을 원치 않았던 다프네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다프네의 바람은 이루어져서요, 그녀는 서서히 월계수나무로 변해가죠. 바로 이 조각은 아폴로가 다프네를 막 잡으려는 그 순간 가장 극적인 상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과 목을 보시면 이미 나무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손끝에 보이는 이파리, 옥산 도망치는 휴게소. 다프네의 표정과 무엇보다 압살로의 당황스러운 표정까지, 옥산 휴게소죠. 베르니니는 이 조각을 통해 정말 극적인 순간을 잡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은 표현력을 보여주죠. 베르니니의 다른 조각 작품을 하나 더 볼까요? 페르세포네의 납치라는 작품입니다.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가 지상을 거닐다 페르세포네에게 한눈에 반해 그녀를 지하세계로 끌고 가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몸을 훔치는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의 얼굴을 밀어 그의 그 눈이 드러난 모습,
그녀를 끌고 가려고 힘줘서 잡아 살이 푹 약 들어간 모습까지 1k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 섬세한 작품을 오로지 돌을 깎아서 만들어냈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극적인 리얼리즘의 감각적인 느낌까지 갖춘 이러한 작품으로 베르니니는 유럽 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곤 하죠. 이런 엄청난 작품들을 베르니니는 다 20대에 만들어냅니다. 아마 누구도 그의 천부적 재능을 부정하기 힘들 겁니다. 천재 조각가 베르니니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명성을 달리고 있을 때 그의 라이벌인 보로미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북부의 경계에 있는 마을에서 하급 건축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시골 출신 보로미니는 일거리를 찾아 로마에 와서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건축 잡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건축 모공을 했지만 미술에 대한 열정만은 베르니니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건축 일을 하면서도 휴식 시간에는 스케치북을 꺼내 드로잉 훈련을 계속했고요. 그는 이런 부지런한 열정으로 당시 베드로 대성당의 수석 건축가인 마데르노의 눈에 들었고 드로잉 조수로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로미니를 믿어주는 마데르노가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약 5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베르니니였습니다. 이때 베르니니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습니다. 조수로 일하던 보로미니를 제치고 현장의 책임자로 온 베르니니는 조각에서는 너무나 뛰어났지만 건축 기술은 부족했는데요. 전지적 보로미니 시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상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하고 희덕거리고 노는 거예요. 보로미니는 사교성이 정말 없었는데요. 베르니니는 사교성이 뛰어났거든요. 열은 좀 받지만 그 현장에서 보로미니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보로미니는 베드로 대성당 공사를 뒤로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독자적인 길을 찾기 시작했죠. 보로미니가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준 건 1638년부터였습니다. 산카를로 알레 꽈드로 폰타네라는 수도원 건설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풀어보면 분수 사거리의 산카를로 수도원, 바로 이 뜻이죠. 실제로 가보시면 사거리 모퉁이 바다 분수가 있습니다. 보로미니에게 드디어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맡게 된 겁니다. 물론 베르니니가 맡은 건축에 비해 규모는 한참 작았습니다. 사람들은 보로미니가 짓는 이 수도원이 베르니니가 지고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기둥의 난간에 들어갈 정도로 작다고 저것까지 믿는데요. 하지만 완성된 결과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볼까요? 왼쪽이 당시 일반적인 성당 건축물의 정면이고요. 오른쪽이 보로미니가 만든 수도원의 정면 모습인데요. 보로미니의 정면 파사드는 화구가 밀려오는 너무 충만하고요. 화려한 디자인이지만 재료는 굉장히 저렴해요. 거의 완벽해서 조각이나 별다른 장식이 첨부되지 않아도 아주 고상했죠. 가난한 수도원장은 보로미니가 보여준 조각의 결과에 너무나 만족했고 이 새로운 건축물을 보고 사람들이 각지에서 머리가 너무 잘하는 라이벌 베르니니의 인생을 박차고 나온 보로미니가 제대로 자기 능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때 라이벌 베르니니가 만들던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베르니니가 주장해서 집어넣은 전면 양쪽의 종탑이 말썽이었죠. 종탑의 무게 때문에 성당 전체에 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청주 되고요. 청주 IC 조사가 뒤따랐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은 운명의 장난처럼 라이벌을 남았게 됩니다. 건축에 대한 베르니니의 무지함을 좀 짚어냅니다. 근데 베르니니에게 또 다른 약재가 있었습니다. 그를 완벽하게 신뢰하며 그의 미술품에 열렬한 애정을 보냈던 교황 우르바누스 8세가 죽고 뒤이어 새로운 교황 이노체트 10세가 자리에 오른 거죠. 새 교황은 직접 교황 우르바누스 8세의 모든 것을 싫어했고 그건 우르바누스 8세가 유달리 아꼈던 미술가 베르니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튼튼한 백이었던 교황 정도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맡았던 성당 작업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베르니니에게 엎친 일, 덮친 격이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베르니니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와, 저 앞에는 저게 무엇인가? 엄청나구만. 야, 엄청나. 와, 차들이 엄청나요. 그죠? 설치해 왔습니다. 이노제트 10세가 고집스러운 보험이에게 답답함을 느낀다는 소식을 듣고 베르닌은 완벽한 복수를 계획한 것이죠. 이 복수를 보는 요한은 베르닌의 농가임을 알면서도 일단 본이상 베르닌이를 무시할 수 없구나 하면서 프로젝트를 본인에게도 빼앗아 베르닌의 손에 넘깁니다. 그렇게 베르닌의 복수를 성공하죠.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가 나무나 광장이 한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 엄청난 분수가 이때 베르닌이 만든 작품인 거죠. 분수대는 베르닌이 전 세계 4대 강을 상징하는 4명의 강의 신이 자리하고 있고요. 위에 서 있는 나무가 위로 멋진 오벨리스크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4대 강의 분수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남이 약 1km 끔찍한 남이 경험을 분겠죠. 겪게 됩니다. 일찍부터 베르니니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명성을 쌓는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고민. 나무나 광장 프로젝트가 무산된 이후 신경쇠약 증세가 깊어져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적 상황이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노제트 10세가 사망한 이후 세국의 교황의 자리에 오른 알렉산더 7세가 완전히 베르닌 편이었던 거죠. 교황청의 모든 작업들을 베르닌이 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르닌의 지배하는 모습은 계속됩니다. 베르닌이가 맡아 진행하고 있던 라모나 광장의 아그네스 성당 건축 공사조차도 매서웠죠. 그리고 보로미니의 디자인을 잔인하게 변형시켜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보로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결국 1667년 심신이 피폐해진 보로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렇다면 남은 베르닌은 이걸 알았을까요? 여전히 많은 작업을 했지만 작품의 퀄리티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경쟁자를 이기고 작품이 놀라울 정도로 힘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비극적 라이벌전은 두 사람 모두의 추락으로 끝나게 됩니다. 베르닌과 보로미니는 거의 40년간 라이벌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쯤 되면 미워하다가 정들만 한데요. 실제로 두 사람의 작품은 점점 닮아가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삶의 원동력이자 예술의 원점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이벌 관계는 예술가를 극한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 어쩌면 좋은 라이벌, 다시 말해 유능한 라이벌은 나에게 그리고 창작에 축복을 것이죠. 약 1km 청주 분기점에서 대전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그가 특히 집착했던 게 있는데 바로 조성화입니다. 약 1km 시속 100km 청주분기점? 약 500m 청주분기점. 청주 분기점에서 대전 방면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비수상장 잠시 양정입니다.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우리가 수많은 광중 가장 긴 약 시간 500m 동안 시속 제작한 10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77년의 생애에서 무려 72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던 프랑스의 태양왕 다음 안내까지 14세입니다. 직진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정상기록을 이끌며 스스로를 신격화시켰던 루이 14세. 그런 그가 특히 집착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조상화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700개 이상의 조상화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제2기관으로 환산해보면 1년에 10개 이상의
능력 있는 작가를 데려와 베네사의 모델을 짓게 한 겁니다. 미술 작가들을 교육시키고 거기에 입자리까지 챙겨주는 꼼꼼한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루이 14세는 남청주 아이씨, 자신이 시키는 작업에 열중한다. 남청주 아이씨.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이 바로 자신의 조성화였고요. 여기서 그 절대화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조성화는 바로 앞서 소개했던 그 그림이고요. 14세기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날 정도로 대중에게 떠오르는 알려진 조성화인데요. 비가 1.7m, 폭이 1.9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조성화는 24세기 전신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지 않고 안녕하세요. 지금은 부분이 도로에 있지만 원래는 베네사의 아폴로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폴로방은 24세기 가련시로 사용됐던 방입니다. 이 방이 정중하게 공개받는 이 그림을 보고 봤을 정도로 그는 이 그림을 아주 사랑했던 거죠. 24세기는 이 조성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던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자신과 똑같이 대하라고 재밌는데요. 고용료를 들은 사람들은 이 14세가 방에 없어도 왕을 대하듯이 이 조성화에 존경을 표해야 했고 심지어 이 조성화 앞에서 등을 보이는 왕을 독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그림은 24세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인데요. 선장인 나머지 혼자이 왕이 계승을 위해 스페인으로 떠나게 되자 손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했던 겁니다. 스페인에 가야 할 조상은 왜 베르사 위에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24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기에 좀 아까워서 자기가 가지기로 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 국왕을 주기에는 그림이 너무 화려하고 그걸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려서 대신 선물했다는 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 스페인에 간 손자에게 선물해준 다른 그림인데요. 배경은 다르지만 자세와 표정만 똑같죠. 어쨌든 미국 조상화를 자신이 갖게 된 루이 14세기 언제나 마음에 들었는지 약 2km 앞에서 주간 휴게소입니다. 작가인 누구에게는 귀족의 자기까지 있게 됩니다. 이 14세가 이 조상화를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어한 이유는 뭔가요? 그럼 가장 큰 이유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는 겁니다. 이 그림도 보세요. 이 14세기 강력한 권력을 보이는 이미지가 수록되고 있습니다. 조상화 속 24세가 준 황금 백합 문양이 수고인 남색 계열의 대화식 왕통 12세기 프랑스 왕의 문장에 나타난 남색은 대표적인 프랑스 왕실의 색이었습니다. 왕통의 수고인 백합 역시 프랑스 왕가의 상징이었죠. 소래는 왕국을 약 500m 앞에서 주간 휴게소입니다. 발들 주유소가 있습니다. 경로상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대제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제의 거인 것이죠. 주간휴게소, 왕의 표시. 주간휴게소입니다. 14세가 차고인 성령 기사단의 목걸이는 프랑스 최고 기사단을 가리키죠. 파란색 광석에 있는 정의의 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세계의 손가락은 신성한 사비일체를 뜻하고 시대들이 왕이 시대 뜻을 이용하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왕권 신수설을 그냥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왕을 둘러싼 펼친 휘장, 금방을 입힌 받침대 위에 대리석 기둥, 화려한 문양의 카펫을 더해줍니다. 받침대
엄청나. 그 앞에. 이발사와 디자이너가 만든다. 한마디로 왕의 모습을 꾸며진 것이라는 거죠. 스타일은 정말 아름다워 나왔습니다. 건강이 종합용이라는 발종의 수준이었는데요. 천연 목욕 신탄진 IC? 심장 결석에 당뇨 신탄진 IC예요. 몇 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프랑스 하면 디저트가 최고예요. 디저트가 단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에 우리 사실의 중간에 치아를 뽑아야죠.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이 조사와 속 모습과 실제 모습은 좀 달랐겠죠. 조사와 요즘 1701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어진 또 다른 조사와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루이 14세 이후에 실제와 가장 가깝게 표현했다. 약 1km 앞 신간 진출 휴게소가 있습니다. 옆모습을 그린 이 밀랍 초상화가 제작될 당시 왕의 나이는 대략 65세 정도였습니다. 세계의 밀랍으로 얼굴이 표현했는데 매우 존경받고 심지어 피부가 톡톡 들어간 천연 전까지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죠. 가발 루이 14세가 쓰는 약 가발이 500m 앞 신간 진출 휴게소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진짜 같지 않으세요? 여기 밀랍 초상화에서는 이 초상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왕의 위협이 느껴지지 않고요. 지치고 예민한 이 시대의 남성의 피부를 느끼죠. 신탄진. 하지만 정확한 초상화가 졸업식도. 어떤 것은 아니고 되게 기대하는 신탄진 졸업식도예요. 속에 넣어줘야 하는 거죠. 아마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왕권의 루이 14세를 얘기할 때 지금은 이런 인간적인 밀랍 초상보다는 불이 켜지네요. 이제. 외의 초상화를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세컨이는 왕의 위험이란 결국 이발사와 디자이너가 만든다며 권력의 허용을 꼬집었지만 루이 14세는 바로 이 점을 더 자, 밑줄을 넣을게요. 야, 신탄진 졸음쉼터에서 나갈게요. 신탄진
졸음 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약 1km 앞 회덕 분기점에서 당진 세종 전주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약 500m 앞 회덕 분기점에서 당진 세종 전주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회덕 분홍색 분기점. 차로로 주행하세요. 회덕 분기점입니다. 오른쪽 방향입니다. 쇼만.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슬프다. 슬프다. 잠시 후 야생동물 출몰 주의 구간입니다. 약 1km 앞 시속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대전 IC죠. 100km 이동식 과속 단속 대전. 구간입니다. IC에서 북대전 톨게이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km 앞 북대전 졸업 쉼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잠시 북대전 후 톨게이트요. 북대전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3 차로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대전 톨게이트. 대전 톨게이트로 나왔어요. 야, 전구가 하나 나갔나? 허허, 안개등이 하나 나갔나? 아닌데? 선생님? 어이구.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교수님. 아유, 예, 식사하셨습니까? 아이고, 예, 아유, 쉬시는데 전화드린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야, 그래도, 때에 맞춰서 식사는 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루 보니까 요즘에 삼시세끼 다 안 먹고 이식이나 일식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아까 유튜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새끼를 다 챙겨 먹는 나라가 흔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아점이 있고 보통 두 끼를 서양인들도 보니까 거의 뭐 두 끼 정도 이렇게 먹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디저트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도 운동 좀 이렇게 바깥에 조금 나가서 좀 운동도 좀 하시나요? 걷기. 그렇군요. 다음 주에 다음 주죠? 다음 주? 병원 진료 받으신다고요? 다음 주? 이번 주? 가보신다고요? 검사. 몸은 좀 버틸만 하세요. 조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쉬시는데 좀 쉬시고요. 전화 또 드리겠습니다. 예.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에게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그걸 가리고 신적인 모습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24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몸소
처참한 것이죠. 루이 14세의 역사적 평가는 냉정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뱀사유 약 같은 600m 초대형 삼거리에서 시청 사업에 너무 방면 재정을 우회전입니다. 낭비해서 결국 불공망가의 몰락을 가져온 장군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미술의 관점에서 보면 그를 그냥 미워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루이 14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국산을 사랑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티아시스 1km 에 초상화에서 루이 약 14세는 300m 도령 삼거리에서 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600m 신호 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예술학교를 지으면 잠시 후 양성하죠. 우회전입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예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은 루이 14세 때부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화려한 프랑스 명품의 기원도 루이 여기가 이제 14세의 도룡동이죠. 볼수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 루이 도룡동입니다. 14세는 도룡동. 병든 왕이 아니라 화려한 웅장한 프랑스 왕의 표상으로 여전히 많은 프랑스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아시스 리고의 다음 14세 초상화는 안내까지 계속 바로 직진입니다. 그 영광의 이미지를 여전히 발산하고 있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미술가, 그림으로 돈을 너무 잘 벌어서 무려 두 나라에서 기사 자기를 받고 아예 성을 사버리고 바로크 시대 최고의 화가로서 꼽히는 루벤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화가가 살아생전 악덕고용주, 아첨하는 비굴한 작가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다면 믿어지십니까? 와, 예쁘다.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국립과학관. 국립과학관 신세계 백화점이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돈이 되면 뭐든지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대체 루벤스의 성공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학교 교수 미술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예술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실제로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예술의 불꽃을 피웠던 작가들은 동서양을 막론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물감 살 돈이 없어서 밥을 굶으면서 물감을 사고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작품 뒤에 다시 그림을 그렸던 고가이고요. 2천억짜리 그림을 남겼지만 평생을 가난과 취에 떨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모딜리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담배 속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던 화가 이중섭도 있죠. 하지만 이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아예 성을 사버리고 평생을 귀족처럼 살고 죽어서도 귀족 대우를 받는 화가 실제로 영국 같은 국가에서는 그 화가의 앞에 써라고 붙입니다. 땡땡 종이라는 거죠. 스페인 대표하는 화가 벨라스케스도 종교화 엄청난 유행을
카페? 카페야? 주인공 소년 베로가 집에?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 했던 카페 가는 길이야? 아니면 화가입니다. 집에 가는 길이야?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뭐 먹을 건데? 루벤스의 그 유명세 만큼이나 수사에 엄청난 족족을 남긴 작가이고 알았어. 맛있게 잘 먹고. 루벤스가 남긴 유해작품이 대략 3,000여 종. 약 300m 앞 버스 정류장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매년 70점씩 한 달에 6점씩 그려야 나올 수 있는 수익이다. 당시 일반적 화가의 평생 작품 수가 100에서 200여 점을 넘지 않은 걸 보면 그의 작품의 생산량은 경이롭다고 할 정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작품의 그림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프랑스 앙리 4세의 부인 메리데 메디치의 생애를 그린 그림의 경우 높이 4m, 폭이 엄청나구만 이 동네가.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거의 그 셋째는 뭐 롯데리아에서 밥 먹고 온다고 하네. 여보쇼. 그 막내하고 당신하고만 밥 먹으면 되나? 수리는 차 많이 막힐 텐데 통화 중했나? 통화 중인가? 전화 아까 했었는데 안 받길래 운전 중에. 차가 많더라. 응? 차 엄청 많더라고. 저기 뭐냐 저녁 뭐 어떻게 하나? 차례마 지금 다 왔어. 나 이제 알았쇼. 쇼쇼.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다야. 맥심 없어. 여기가 이제 둔산동이죠. 둔산동입니다. 둔산동을 지나가요. 아주 봐. 1k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헛설 씻다.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아이고 김 회장님 명절 잘 보내시오. 아 예. 아유 김 회장님한테 전화를 안 드렸더라고. 다른 사람 다 전화했는데. 아, 네, 이제 저기 집이야? 지금 집에 있어. 아, 지금 저녁 먹고 지금 컴퓨터 안 돼가지고 누가 좀 확인하라고. 아 컴퓨터? 야 컴퓨터 요즘에 보니까 그 AS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컴퓨터 AS 하는 사람들 돈 잘 번다고 하더라 요즘에. 사기쳐서 많이 번다는데. 사기? 아 예전에도 그랬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도 한데. 아이고 야 나도 예전에 조금 해봤었잖아.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었나 봐. 아? 아니 너 아? 사기 잘 쳤을 것 같은데. 나? 뭐, 아니 나는 너무 정직해서 막 다 설명을 해주잖아. 나는 다. 아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했는데 이건 갈 필요가 없다. 나는 항상 갈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 근데 다 가르래. 아 다 가르달래. 나도 좀 네? 요즘 조그만 거 아니 가르나가면 다행이고 어, 요즘 만약에 해가지고 축산 불렀다가 어, 그냥 이게 취소하잖아. 출장비? 컴퓨터 다 망가뜨리는데. 아유 씨 그거는 진짜 진상이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봐도 출장비는 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점검비는 무조건 줘야 한다고 나도 생각하는 게 왜냐면 약 300m 시간을 내서 가잖아. 출장을 가는데 뭐 그거는 줘. 당연히 줘야 하는데 그걸 안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냥 아 이거 뭐 설명해주고 이거 교체한다고. 맞아. 당신 그 우리 김 회장 말이 맞는 것 잠시 같아. 후 근데 좌회전입니다. 아니 교체하락해서 이제 안 고치면 의구심이 가잖아. 가면 그 이제 그렇지. 다 망가뜨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그 안에 보면 컨덴서가 많잖아. 그 PCB에 붙어있는 컨덴서들. 솔직하게 그거 점검하면서 다리 하나 부러나봐.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지? 그 많은 컨덴서 중에 이렇게 다리가 2개씩 붙어있잖아. 알지? 그러면은 그거 되게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 허사비 컴퓨터라고 있잖아. 유튜버 중에 그분한테 상담 받으면 사람 보면은 대박이더만. 컴퓨터 완전히 막 그래픽 카드도 고정 안 해놓고 보드 있잖아. 보드에다 나사 하나 꽂아놓고 아이고 씨. 그러면 안 하나 돼. 꽂아놓고 이제 컴퓨터를 이게 디스크탑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잖아. 그렇지. 유효소 사용하려면. 아이고. 절대 이거 컴퓨터를 세워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 여자 한 명이 상담 받는데 그만하더라고. 아 그랬다.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보니까 그 돈을 잘 버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나도 전자타운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막 박스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애도 있어. 막 보면 겁내 가려. 막 뭔가 겁내 가려. 근데 저렇게 많이 가나? 딱 보면 보통 진짜 10 중에 한 7, 8은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그냥 OS만 다시 깔면 돼. 이해가지? 그냥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이렇게 OS 다시 깔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짜 3분의 1, 진짜 3분의 1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내 기억 속에는 거의 파워 쪽 아니면 그 메모리 카드가 그렇지. 그게 이제 충격에 의해서 빠지는 거야. 이게 탈칵 해갖고 그지.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는 먼지 껴갖고 쇼트 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찌릿찌릿하잖아. 그거 이제 먼지 털어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찌릿찌릿하면 그거는 파워로 교체해줘야 돼. 그거는 왜냐하면은 전기가 다 통했잖아. 그렇지. 전체가 다 막 전기가 다 샜잖아. 그러면은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 이게 전기가 계속 찌릿찌릿 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본체에 딱 만지면 그 막 정전기처럼 찌릿할 때 있잖아. 알지 뭔지? 그거는 이제 그 접지 그 물론 콘센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파워가 저가형 파워들 접지 안 되는 것들 써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